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볼 건데요. 오늘 여러분과 할 수업은 통일 후 유망 직업이라는 내용의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은요, 평화토일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희정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네. 제가 만나본 초, 중, 고 학생들을 대부분 만나보면 통일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좀 더 가난해지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지금 우리 남나라 현실, 남쪽의 현실을 보더라도 취업 일을 하는 것이 그리고 대학과 같은 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통일이 되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청소년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지라는 의문점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통일 후 유망 직업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선생님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북한의 학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남쪽의 학교의 구성, 그다음에 학교가 어떻게 진학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의 북쪽의 학생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학업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는지가 궁금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이 오늘 그 의문점을 여러분들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요.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자료를 연합뉴스라는 곳에서 방송을 해서 선생님이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부분입니다. 우선은 처음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여러분들도 태어나면 어머니가 근무하시는 아니면 아버님이 근무하시는 직장 내 어린이집이라는 곳에 이렇게 돌봄으로 맡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집으로 찾아오는 베이비시스터나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키워지는 친구도 있죠. 아니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나를 키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근데 북쪽은 1살에서 4살까지 타가소라는 곳에서 위탁된 유아를 키우는 곳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이곳에 있고 저녁에는 퇴근을 하거나 일을 마친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데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치원이 되면 낮은 반 1년, 높은 반 1년을 해서 4세에서 6세 사이에 들어가서 2년 동안의 과정을 걸쳐요. 여러분들은 6세 반, 7세 반 뭐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그 유치원마다 뭐 지혜반, 슬기반 아니면 뭐 개나리반, 새싹반 이런 것들이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낮은 반과 높은 반의 유치원을 거친 후에 가는 곳은 초등교육과정이에요. 초등교육과정인데 여러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죠. 북쪽의 친구들은 초등학교가 아닌 소학교라는 곳에 입학을 합니다. 과거에 한 70이 넘으신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학교를 다닐 때 소학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적은 체구가 작고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이 다닌다라고 해서 소학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등교육 과정을 과거에는 6에서 10세까지, 10살까지, 그 다음에 6에서 11세까지, 11살까지를 이렇게 했는데요. 기존에는 4년제였는데 최근에 와서 5년제의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5년,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6년 과정이지만 북쪽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5년 과정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지금 6세, 11세는 6살 나이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남쪽 나이 기준으로 7살 정도 되는 친구들이 입학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보다 1살 좀 빨리 입학을 하는 친구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생일이 빨라서 7살에 1학년을 들어온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북쪽 친구들과 같은 나이에 초등학교를 입학했다고 생각하면 쉽겠죠? 이렇게 5년 동안의 초등교육과정을 마친 후 중등교육과정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중등교육과정에 가면 초급 중학교 3년과 고급 중학교 3년 과정을 걸치게 되는데 이렇게 6년을 걸쳐요. 초급 중학교 3년은 지금 남쪽에 있는 중학교 교육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고급 중학교 3년은 고등학교 3년의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1살에서 만 17살까지니까 한 18살까지로 봤을 때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나이까지 중등 교육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이후에 다른 대학을 진학하거나 아니면 군대를 가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남쪽에 여러분들과 별반 차이가 나지를 않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학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북한 청소년들에게도 취업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네. 혹시 이태백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이 말은 20대 태반이 백수가 된다, 백수다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20대에 취업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표현이겠죠? 돌치생이라는 말은 혹시 알고 있나요? 네. 돌치생은요, 돌아온 취업 준비생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청년 실업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네. 청년들이 구직을 하지 못해서 실업률이 높다는 의미에서 청년 실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남자분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느껴지나요? 이렇게 남쪽에서는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북쪽도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과 북이 취업으로 고통받는 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렇다면 남북의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한국 청소년들은 요즘 크리에이터 아니면 유튜버라는 직업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먹방과 아니면 게임이라든가 다양한 유튜버들이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튜버에 관심이 많아지고 유튜버나 크리에이터와 같은 직업들을 선호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초등교사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공무원이나 아니면 셰프, 요즘 요리를 하는 프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셰프와 같은 직업도 많이 선호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을 때랑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초등학교로 갈수록 크리에이터와 유튜버와 같은 연예인 같은 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갈수록 현실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자기의 꿈을 정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적성에 맞추어서 초등교사라든가 간호사 아니면 군인이라든가 회계사 이런 직업들을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와, 선생님이 학교를 다닐 때 세대랑 너무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쪽은 이런 직업을 선호하는데 북쪽은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방송이나 뉴스 등 탈북자 인터뷰나 아니면 조사에 의하면 북쪽은 대부분 군인이라는 직업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군에 갔다 오면은 약간의 직업을 얻는데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북쪽은 군인의 인구가 상당히 많고 군인이었을 때 나라에서 희생한다, 그다음에 나라에 헌신한다는 의미로서 복지나 이런 혜택들이 좀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 사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종의 남쪽의 공무원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북쪽도에 보면 간호사나 배우 이런 것들을 남쪽 친구와 똑같이 같은 것들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참 신기하고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선생님과 지금 남과 북의 서로 선호하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잠깐 나눠본 이야기로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업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나의 직업은 무엇일까?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직업과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이 같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너무나 행복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직업은 운동선수인데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은 의사나 변호사를 원한다면 이 친구들은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강요하시는 것은 좀 안 좋은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부모님이 직업을 권하는 것은 내 아이가 좀 더 편안하고 좋은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속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일로 만약에 필요한 직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지 그것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1, 2, 3번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적어보았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차근차근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과 다음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직업 중 정무원은 어떤 직업일까요? 네, 정무원은요, 여러분들 남에서는 공무원이 있다면 북에서는 정무원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관련된 행정업무 및 치안 교육까지 담당하는 국가를 위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정무원, 공무원 의미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나중에 통일이 된다면 정무원이라는 직업을 원한다라고 여러분과 또래의 친구들이 말한다면 아, 이 친구는 공무원을 하고 싶구나라고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과 통일 후 유망 직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앞전에 여러분들이 쓴 통일 후 이런 직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통일이 되면 남북이 하나가 돼요. 그렇게 되면 남과 북에는 관광사업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남북의 문화를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통합 전문가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지하자원이 많다는 얘기는 여러분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광물 자원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또한 북쪽에는 천연 자원들이 굉장히 많고 환경이 깨끗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잘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컨설턴트라는 직업도 필요합니다. 또한 남과 북이 하나로 연결이 돼서 자유롭게 왕래가 이루어진다면 도로나 아니면 철로로 다른 나라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져요. 그렇게 된다면 남쪽에서 북쪽을 거쳐서 러시아나 유럽을 갈 수도 있고요. 남쪽에서 북쪽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아시아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한반도는 물류의 아주 중요한 곳으로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물류 사업가가 꼭 필요한 직업이겠죠? 또한 신규 창출을 할 수 있는 직업들도 필요하다고 해요. 지금 남쪽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인공지능과 같은 AI나 아니면 친환경과 같은 것들을 이용한 사업들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면 좀 더 가속화돼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과 통일 후 직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후 유망 직업. 네, 관광사업가입니다. 왜 관광사업가가 유망 직종인지 여기서 벌써 눈치채셨죠? 백두산.
유적지도 북쪽에는 굉장히 많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 벅차고 기분 좋은 일이죠? 네. 여러분들 선생님이 왜 관광사업가가 유망직업에 들어간다고 했는지 이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에 잠겼던 것들이 의문점이 풀렸을 거예요. 자, 생태평화공원 방문자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천연기념물이나 DMZ의 멸종위기 서식 분포된 식물이나 동물들, 그 다음에 그 외의 조류들에 대한 설명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굉장히 유익한 생태환경 보고서가 되겠죠. 지금 이렇게 특이하고 예쁜 꽃과 그 다음에 동물들이 자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영상에서 본 것처럼 기차를 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교통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를린까지 갈 수 있었던 그 기찻길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송기정 할아버지가 베를린까지 기차를 타고 갔던 것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기억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 베스트 두 번째 유망직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문화를 통합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네, 이 언어를 할 수 있는 통역가, 전문가가 있겠죠? 네, 남쪽의 말은 사투리가 안 쓰면 표준어라고 하지만 북쪽에서는 평양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을 문화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도 문화 해설가 분들이 여러분들이 방문하는 여러 곳에서 많이 만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선생님이 왜 문화통합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했는지 이제 이해를 하셨죠? 맞습니다. 영상의 자료들을, 화면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 서로 다른 약간의 다른 의미가 살짝 남쪽은 외래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북쪽은 순수 한글을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언어를 가르치는 분들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하냐 하면 서로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걸 설명해주는 해설사들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직업이 또 필요할까요?
네, 북쪽에는 광물이 많다고 한 거 기억하시죠? 북한 땅 전체가 광물들로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지도네요. 여러분, 히토류가 중요하다는 거는 이미 학교에서 과학 시간을 통해서 배워서 너무 잘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영상을 보고 굉장히 가슴 벅차지 않나요? 그죠? 네. 이렇게 북쪽에는 마그네사이트가 세계 1위라고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중석이나 몰리브덴, 금, 흑연과 같은 것들이 세계 10위권에 든다고 해요. 금이 세계 10위라니까 놀랍죠?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금속일 겁니다. 이렇게 북한에는 정말 다양한 자원들이 풍부하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물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는 가스와 같은 것들을 배를 타고 이동을 시켜서 가지고 오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하지만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를, 천연가스를 이렇게 관을 이용해서 북쪽을 통해서 남쪽으로 온다면 유통비도 줄어들고 굉장히 신속하게 우리에게 보급이 될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제공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남과 북은 서로 통일이 된다면 아주 희망찬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네 번째 유망 직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북쪽에는 환경이 참 깨끗하게 마련이 되어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북한이 다락밭을 사용하는 이유는 평화지대가 조금 남쪽보단 적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토가 필요해서 다락밭을 쓰게 된 거죠. 네, 환경 컨설턴트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 된다고 했어요. 북쪽은 아직도 나무를 연료로다가 쓰는 곳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 있는 나무들이 많이 이렇게 잘려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북쪽에 나무를 심거나 환경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선생님이 영상을 보면서 설명했듯이 북쪽이 다락밭을 하는 거는 평야지대의 부족으로 식량을 제공받기 위해서 많은 농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과거에 남쪽도 이렇게 다락밭을 조성해갖고 했던 곳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산간 지역에 산 꼭대기나 높은 곳에 밭들이 위치한 걸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니다 보면 볼 거예요. 대관령 쪽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태백이나 이런 곳을 가다 보면 정선이나 이런 곳을 가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그 풍경일 겁니다. 그래서 북쪽은 왜 저래가 아니라 과거의 남쪽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보면 이해가 쉽게 되고 저게 문제로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니라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환경을 다루는 분야에 이런 많은 기후변화나 아니면 실내 공기 정화, 오염물 기술, 그 다음에 그 외에 친환경, 제품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직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더 이상 지구가 황폐해돼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별을 찾아서 떠나고 그거를 여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이 영화처럼 지구가 훼손돼서 우리가 지구에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환경 컨설턴트라는 직업은 남가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앞으로 유망받을 그리고 유망적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도전하는 직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북쪽에 농작물 생산량을 나타낸 지도인데요. 이렇게 A, 파란색은 뭘까요? 네, 이 파란색. 대부분의 친구들이 콩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쌀입니다. 북쪽도 쌀이 가장 많이 나는 곡물 중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5번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남쪽은 원자재를 사갖고 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수출하는 그런 산업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배나 비행기로 물건을 사갖고 오거나 수출을 하게 되면 유통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배의 경우는 시간도 많이 걸려요. 네. 여러분, 물류사업과는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통일시대의 대표적인 사업이 된다고 끝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기차나 도로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를 갈 수 없어요. 배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많이 듭니다. 그리고 배로 가다가 간혹가다 해상에서 해적을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러다 보면은 위험한 부분도 발생을 하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외국에 물류를 수출을 할 때 이러한 방법으로 갑니다. 첫 번째는 희망봉이라는 것을 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쳐서 가는데요. 이렇게 희망봉을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갈 때 보통 50에서 60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가 걸리고요.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수에즈 운하라는 곳을 여기 지름길이에요. 여기에 있는 요 사이길, 바닷길을 통해서 배가 출발을 해서 떠나는데요. 이렇게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는 거는 이집트에게 통관료를 내야 돼요. 이집트에서 이거를 운하를 개설을 했고요. 연간 53억 불이라는 돈을 내고 40일 정도 날짜는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줄어들긴 하는데 요 수에즈 운하 근처에 소말리아 해적들이 자주 출몰을 하다 보니까 위험한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기차를 이용해서 유럽을 간다면
불과 15일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고요. 유통비는 굉장하게 줄어들게 돼요. 배로다가 희망봉을 걸쳐서 한 번 갈 때 기차로는 4번 정도 갈 수 있는 6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번 정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수에즈 운하를 해서 갈 때도 2번에서 3번 정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면 여러분들 놀랄 거예요. 그리고 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이거는 서울에서 양재 가는 방향에 실제로 있는 도로의 표지판입니다. 만약에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서 이렇게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중국, 인도, 터키 그 외에 다른 나라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은 여기 일본이 들어간 거는 일본과 한국이 해저터널을 뚫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영국과 프랑스는 해저터널로 교통이 이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1번 국도와 1번 도로와 6번 도로를 이용해서 유럽과 다른 나라로 다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기차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유통의 중심지, 물류의 중심지 한반도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선생님과 고민을 했던 가난해질까 봐요. 그 다음에 직업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경쟁률이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라는 고민이 잠깐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나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직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남북 간이 통합이 되면 우선 법적인 부분에서도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경제적인 부분에도 통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또한 교육을 통합할 수 있는, 아까 시작할 때 학제를 보셨죠? 네, 이렇게 돼서 통일로 인한 새로운 직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통합을 시킬 수 있는 통합 전문가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통일법 아니면 경제법 그리고 제도법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로나 항만 시설을 새로 건축을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건설 분야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지금 직업의 세대에 따라 직업의 개수를 보면 많은 변화를 이었고 2015년에만 무려 이렇게 많은 10,000개가 넘는 직업들이 있대요. 하지만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더 많은 직업들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오늘 배워봤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한번 부모님이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그리고 통일 후 또 어떤 직업이 필요한지를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죠. 이번에는 뭐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쭉 본 영상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기업에 이런 분야에 취업을 한다면 나는 어떨까를 상상을 잠깐 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직업을 했을 때 내가 근무할 곳은 어딘지를 생각을 해보고요. 명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기 주변에 있는 예쁜 종이, 예쁜 명함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종이를 준비를 하고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국 내에서 남한 내에서 일을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국 내에서 일을 한다면 이렇게 한글로다가 모든 것이 돼 있겠죠. 그런데 보시면 자기가 러시아의 공장에 일을 한다 아니면 터키에서 일을 한다 인도에서 가고 싶은 것을 정하고 그곳의 전화번호를 임의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본사는 어디고 나의 현재 일하는 사무소는 어디고 이렇게 해서 재미나게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통일후 유망 직업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희망차게 한번 키워보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통일 후에 오히려 희망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 친구들과 함께 자기가 맞는 직업,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고 그 직업의 매력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선택을 했는지 한번 발표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통일 후 유망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통일 후에는 많은 직업들이 필요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직업들도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를 여는데 오늘 이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